중국 부자들의 탈중국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헨리 &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24년 부유층 수입출 국가 1위가 중국입니다. 몇 명 나갔냐면 15,200명이 중국을 떠날 걸로 보인다고 해요. 근데 중국 작년에도 1위였어요. 13,800명이 떠난 걸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10%가량 더 증가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중국 부자들이 중국을 왜 떠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이에요. 투자,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 회계사 고면미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해줘. 네, 시작해보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중국 부자들 걸핏하면 실종되죠. 실종되었다가 눈 하나 퍼렇게 멍들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건 그런데 사실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예전만큼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구부터 얘기해볼까요? 두 명 정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은 알리바바의 창립자 마윈이 있을 겁니다. 마윈 하면 다들 아시죠? 요즘은 알리익스프레스 광고도 많이 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 그리고 CEO였던 사람입니다. 중국 IT 업계에서는 텐센트 창업자인 마화텅 회장과 함께 투톱을 달리고 있는 부호죠. 네, 이 마윈 회장이 중국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했던 건 2010년 후반부부터였어요. 유능하고 빠른 민간 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중국 정부는 제 역할 못하니까 우리 알리바바가 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겁이 좀 없네. 근데 아무튼 이게 결정적이었던 거는 2020년 10월 24일에 상하이에 있었던 금융 서밋에서였습니다. 이때 마윈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두려워한다. 중국 은행들의 전당포식 사고방식은 향후 30년 세계 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실종당했어요. 개무섭죠? 무려 2개월 동안이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이제 10월에 했는데요. 2021년 1월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화상강연에서 모습을 드러낸 거라서 어디에 감금을 당해 있는지도 모를 노릇이었어요. 근데 나와서 한 말이 사실은 더 웃겨요. 국가가 뒤떨어진다, 민간 기업이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던 양반이 이때 나와선 무슨 말을 했냐면 국가에 봉사해야 된다, 공동체가 번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듣는 저도 힘들어. 근데 그리고 복귀를 하기는 했어요. 죽지는 않았어. 참 다행이죠. 노래할 뻔했어. 참 다행. 2023년에 중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홍콩, 유럽, 일본을 전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돌아가긴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 중국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만약에 있으면 여러분 안 나가시겠어요? 여러분 나가셔야겠죠? 제가 뭐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한 명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디라오 아시죠? 아실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나루토 금춤 그것도 있고. 아무튼 간에 하이디라오의 창업자 이걸 만드신 분 이름이 장용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하이디라오 1호점을 이제 싱가포르에 냈습니다.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상장까지 했죠. 재산도 엄청나요. 아무튼 이제 1호점을 싱가포르에 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가족부터 싱가포르로 이민을 시켰고 아주 현명하죠. 생각해보세요. 정부 이제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본인이 사라져버리는데 내가 이민을 간다 그러고 했다면 가족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족부터 보낸 거야. 역시 창업자들은 좀 똑똑해.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가족을 먼저 이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이디라오를 홍콩에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 금액을 챙겨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이디라오가 맛있죠. 네, 아무튼 간에 맛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허거니까 맛있겠지, 맛 없겠나? 아무튼 중국은 이런 식인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당국을 거스르거나 결이 안 맞으면 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가 요즘은 또 이 미국과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민이 극단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 소리예요. 중국 부자들의 이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헨리 & 파트너 보고서에서 중국이 무려 1위를 차지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본론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본론 아니고, 자 2위는 어딜까요? 2위도 본론은 아니지만 2위는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제 9,500명이에요. 영국 정말 대단한 나라죠. 이 브렉시트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짓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 부유층들이 떠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이 숫자가 참 대단해. 그렇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큰 나라에서 15,000명 정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런데도 10,000명에 가까운 숫자나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역시 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많은 부유층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위부터는 이제 확 떨어져요. 3위는 인도입니다. 3위는 4,300명의 부유층이 인도를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자 2위, 3위는 다 짜발이고요. 자 이제 주인공,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4위, 당당히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몇 명 떠날 거냐? 1200명의 부유층이 나라를 떠날 걸로 예상된다고 해요. 근데 이 메달을 못 받아서 좀 아쉬우신가요? 아무리 못했어도 포디움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그 중국마저 뛰어넘는 유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0.0000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요. 뭐 대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국인들이 중국을 버리는 것에 대략 2배 넘는 비율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대한민국을 버리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헨리 & 파트너스는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2022년에 400명이었는데 2023년 작년에는 800명이 됐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1200명으로 급증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400명이었으니까 올해는 3배로 늘게 되는 거예요. 3배. 네. 빠르네. 3배가 되네요. 아니 근데 왜 나가는 거야? 아니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 그게 대한민국 아니었나?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떠나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 대단한 나라죠? 맞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고, 전쟁을 심지어 끝내지도 않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위 부유층의 탈환국은 그 중국보다도 인구수 비례로 할 때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역시 중국은 사람들이 진짜 개 싫어하는구나, 중국 부자들은 중국을 너무 다 도망가고만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댓글도 있고 반응도 보고 제가 그런 유튜브 방송도 봤어요. 근데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일까? 이 1200명의 유출은 절대적으로 따졌을 때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순유출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대비로 보면은 약간 공산 독재인 거의 지옥처럼 묘사되는 중국을 2배 차이로 압도적으로 발라버리는 숫자이기도 하고요. 흔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돈 많으면 살기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타쿠 망상 같은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놀러 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는데 바로 상속세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을 하면 상속세율은 더 높아져서 60%가 돼요.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의 상속세율은 40%로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근데 이 세율만 따지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는 50%, 미국은 40%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상속세는 면세 한도가 무려 3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300억 원까지는 상속을 해줄 때 세금이 없어요. 멋지죠?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는 어떨까요?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미케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300억 원을 상속하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대략 1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절반 내야 되는 거죠. 반면 미국에서는 300억 원 이하의 상속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면세한도 이상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율만 보면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면세한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세금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자들,
부유층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 300억 정도 성공한 사업가다, 본인이나 아니면 저라고 해볼게요. 기분이 좋네요. 기분은 좋은데 뭐 딱히 뭐 사실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가는 어느 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갑자기 문을 닫고 셔터 내리고 닫았고 직원들 싹 다 해고하고 미국에 갈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가면 15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괜찮아요? 맞아요? 맞을 수도 있죠. 뭐 그냥 가는 거면 우리랑 상관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뭐 가면 잘 가라지. 그리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죠. 뭐 스티브 머시처럼 야 꺼져 다신 오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한테도 이거 마냥 괜찮은 이야기일까요? 직원한테는 당연히 괜찮은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일단은 직원 이야기는 좀 더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 부자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부유층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주를 하고 있어요. 소위 미케오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고, 이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론 선진국이고 상속세가 낮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비자는 80만 달러를 투자를 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가족을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이 가능합니다. 80만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억이 좀 넘는 금액이죠. 한국의 부유층, 한국의 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한 후에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 한국의 부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돼요. 이 80만 달러 대략 10억이 넘는 금액을 좀 투자를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들은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가족들이 모두 영주권을 얻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래요. 미국 대학에 나오면 영주권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정책이에요. 이거 왜겠어요? 왜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국은 상속세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 세금이 그렇게 면세 한도가, 왜 미국은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서 면세 한도가 크고 이렇게 영주권을 뭔가 뭐 광고지처럼 뿌리는 걸까? 왜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부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상속세. 그리고 특히 고율의 상속세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부자들이 우리의 자원을 다 미국에 줘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이분들의 세금, 말하자면 이분들을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들은 헤비 과금러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이제 이분들이 세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진세를 택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 나가버려 하라고 하는 거는 이 서버비 많이 나는 사람들 너네 게임 접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영주권자가 되면은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미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토스의 더 머니북 영상에서 이 상속세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거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권장할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는 부모당 약 152억 원, 부모 합산으로 할 때는 304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상속이죠,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낼 수가 있어요. 300억 원은 큰 돈이지만 아무튼 그 이하면 다 돈을 안 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낮은 뭐라 그럴까요? 상속 증여? 이런 세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돈이 많으시다, 성공을 하셨다 이러면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실까요? 이게 어려운 결론이 돼요. 어렵지 않죠 사실. 방송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지. 제 친구가 만약에 성공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얘야 고미한미 회계사님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민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상속세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버린다는 효과가 생겨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효과가 생겨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부자 편이야? 너 죽어? 너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냐면,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 올랑드 정부에서 2012년 연간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최고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속세랑 약간 비슷하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떠나버렸어요. 이때 떠났던 사람이 이제 루이베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있고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고요. 배우 알랭드롱, 가수 자니 할리데이, 카레이서 세바스티엥 로에브도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경제학자 에릭 피셰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1998년 이후 부유세로 인해 프랑스 정부가 확충한 세수는 26억 유로이지만 자본 이탈로 인해서 12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랑스는 세금을 더 거두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죠. 사실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올랑드 정부는 포퓰리즘에 의거한 정책을 펼쳤던 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저 부자들 돈 더 내게 해라, 이런 포퓰리즘이요. 그래서 이 세금의 혜택은 근데 사실 누가 보죠? 당연히 세금을 덜 내는 사람들이 세금의 혜택을 더 보죠. 그렇죠. 왜냐면 세금의 제도라는 거는 누진세제니까요. 그렇죠. 더 내도 더 혜택을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세금 혜택이라는 것이.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해외로 이주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언제? 65세 이상이 되면 말이죠. 65세 이상의 고령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증여를 마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거는 에바지? 이건 좀 에바긴 해요.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뭐 이건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부유층, 한국의 부자들은 이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탈세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탈세와 절세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합법이냐 아니냐니까요. 투자이민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제도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국에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상속 혹은 증여. 이럴 때 미국의 상속세 면세 한도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미국의 제도를. 이거는 근데 이분들이 너네 나빠. 너네 부자 죽어야 돼. 역시 부자는 너무 나쁘고 너무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외치면서 이민을 막읍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 남겨진 사람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영구적으로 유출이 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65세 이후에 돌아와서 의료제도까지 예를 들면 프리라이딩이겠죠. 의료제도까지 이용하게 놔둔 건 형평에 맞지 않죠.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부유층의 이탈이라는 거는 단순히 자산의 유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한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일단 부자 아니고 저 남 걱정 잘 안 해요. 저희 부모님 걱정도 잘 안 해요. 그래도 걱정은 하죠. 잘 있어? 잘 있지? 영상 보고 있어? 댓글 좀 남겨봐. 근데 제가 부자를 왜 걱정하겠어요? 제 부자 걱정 안 하죠.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제 돈이고 제 일자리고 제 아이들.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애가 없지만 해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덥다 야. 조명을 켜놔서 그래요 여러분. 조명을 끄면은 얼굴이 지금도 끔찍하지만 끔찍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그 부유층의 이탈이라는 거는 단순히 자산의 유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상처를 남깁니다. 저 부자들 걱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제가 걱정을 왜 하겠어요. 저는 제 안위만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 일자리, 저의 돈, 그리고 제가 만약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다음 시대의 사회를 걱정하는 거죠. 이 부유층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사업을 영위한 사람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고용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관련된 세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한 부의 감소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누진세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 이런 부자들이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게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층의 유출은 뭐냐면은 우리 그 공격대에서 딜 잘하는 사람부터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고소득자들이 창출하는 고용 그리고 이 경제활동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속세제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상속세율을 조정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절세를 할 때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세금을 더 많이 내신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유층의 자산 유출을 막아서 이들의 부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돌아서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는 없으니까 제 고양이한테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따님이나 제가 혹시나 아들 딸이 있다면 그 친구들한테도 좋을 그럴 만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가보죠. 자본이 유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단순한 부의 유출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상속증여세 개편이 필요해요. 한국의 상속세율 굉장히 높죠.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에요. 부유층이 자산을 물려줄 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유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민 가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이걸 개편한다고 해서 부유층한테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걸 낮춰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편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말해도 진짜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들 생각을 한 번만 고쳐주세요.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그리고 그 돈이 많은 분들이 잘못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잖아. 나쁜 짓을 해서 벌었다면 물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욕만 하는 거야? 잘 모르겠어.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네, 상속세 제도의 개편은 결국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상속세 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세수는 이제 복지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재투자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유층이 너는 싫으니까 돈 좀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가게 되고, 이렇게 세수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쵸? 아니, 진짜 그래. 그래서 이 상속세율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자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도 이 상속세가 발목을 잡는 면이 있고, 그쵸? 요걸 좀 세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많은 부유층이 상속세 부담 외에도 더 나은 투자 기회 혹은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과 함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도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구가 뭐 부족해서, 인구가 부족한 거 치고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도 막 죽여버리는 거 보면은 진짜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대 신촌에 살고 있는데 오늘 신촌역에 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94년생 이 친구들한테 사기를 치냐고요? 50살, 60살 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왜 도와주지도 않냐고요? 일했으면 다 도와주면서.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투자 이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 이민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자라고 해서 다 노동만 하고 이제 뭔가 저부가가치의 일만 하고 정해진 일만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기피하는 일, 이런 일만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아니, 당연히 마련이 돼야죠. 마련 안 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돼요? 당연한데. 아무튼 자,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너무 지루해하지 마세요. 다 했어 이제. 지루하실까봐 소리도 막 지르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약간 고양돼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서. 그래서 말인데 뭐 더 이야기하면 너무 공부 같으니까 여기까지 말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그쵸?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만약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갈 그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제 고양이를 위해서, 그래서 자산 보유계층의 이탈을 막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창출하고 있는 고용, 그리고 더 많이 내고 있는 세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내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물론 주식시장에도 중요하죠. 최근 그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한국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공정을 위해서 정책을 제고하고 좀 더 나은 투자 환경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민도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절대 아닙니다. 그냥 맞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정치적으로 가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기 친구들이랑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제 고향에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인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여기서 살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그 공산 독재인 중국보다 더 떠나고 싶은 나라여야 되겠어요. 돈 많으면 살기 좋다며. 근데 왜 이렇게 나가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증오로 바라보지 말자고. 그쵸? 물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 당연히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쿠키를 해볼까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그럼 거의 영어가 돼요. 제가 요즘에 그 돌싱글스나 이런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서 그런 게 거의 2시간씩 하잖아요. 영어야? 아니 무슨 영화냐고. 그게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그분들의 사랑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폄하 안 해요. 돌싱글스는 잘 안 보는데 나는 솔로는 짧아가 참 나는 좋더라고. 적극적인 게 좋잖아. 언제까지 카메라 의식하면서 말이야. 내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보여주면 안 되겠다. 저도 지금 카메라에 나오고 있죠. 저도 지금 카메라 의식하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잘 돼야죠.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살 빼면 되겠죠? 친구랑 이제 또 내기를 했어요. 이제 9월까지 이제 복근을 만드는 사람이 뭘 사주기로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길 겁니다. 물론이죠. 전 패배해본 적이 없거든요. 편집해야 되나? 여기까지 봤으면 근데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날 싫어하진 않겠지? 그지?